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미디어, 디지털 세상을 잇다입니다. 저자 주형일, 출판사 한국문학사.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일까? 시민 케인.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케인이 쓸쓸한 최후를 맞은 이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저택 제너두에서 한 노인이 홀로 숨을 거둔다. 그가 임종 직전 나지막이 내뱉은 로즈버드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뉴스 온 더 마치의 편집장은 기자를 파견한다. 제너두엣이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신문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찰스 포스터 케인 찰스 퍼스터 케인이었다. 사실 로즈버드는 케인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타던 썰매에 적힌 이름이 있다. 케인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어린 시절 자기가 타고 놀던 썰매를 떠올렸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죽은 케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먼지로 뒤덮인 채 창고에 처박혀 있던 로즈버드 썰매는 소각되고 만다. 금광을 발견한 부모 덕분에 졸지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된 케인은 성인이 되사 신문사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뉴욕 인콰이어러를 인수한 후 라이벌 신문사의 유능한 기자들을 빼내오는 등의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발행 부수를 늘려간다. 그의 신문은 대중이 좋아할 만한 사건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는다. 선정적 기사를 통해 신문사의 덩치를 키운 그는 미국 전역에서 37개가 넘는 신문사를 인수하고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하는 등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다. 그는 소유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며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권을 꿈꾼다. 하지만 혼외정사 스캔들로 인해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후 가정과 사업 양쪽에서 모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외톨이가 된 케인은 제너두에서 은둔하다 생을 마감한다. 이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민 케인 시티즌 케인 1941의 내용이다.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최후를 맞이한 케인의 삶을 그린 영화 시민 케인은 당시 신문왕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1887년 아비 허스트지가 소유하고 있던 신문사를 인수하면서 언론 산업에 뛰어든 허스트는 1890년대 뉴욕 저널을 비롯해 미국 전역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을 소유하면서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다. 허스트는 뉴욕 월드 등을 경영하던 조지프 퓰리처와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다.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다 라고 말한 퓰리처는 탐사 기사, 만화, 스포츠 기사, 연예 기사 등을 실으면서 뉴욕 월드를 발행 부수 1위 신문으로 만들었다. 그는 미국에서 언론인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퓰리처상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뉴욕 저널과 뉴욕 월드는 미국 최고 신문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허스트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문값이나 경쟁을 주도하고 뉴욕 월드의 유능한 기자들을 빼내간다. 두 신문의 싸움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건 황색 소년 The Yellow Kid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의 연재 사건이다. 1895년 뉴욕 월드는 노란 옷을 입은 황색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를 연재했다. 이 만화가 인기를 끌자 뉴욕 저널은 더 높은 보수를 미끼로 만화가를 빼내와 자기 신문에 황색 소년 만화를 연재했다. 졸지의 만화가를 빼앗긴 뉴욕 월드는 다른 만화가를 고용해 황색 소년 만화를 연재했다. 두 신문이 다른 만화가를 고용해 같은 캐릭터의 만화를 연재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황색 소년 연재 사건으로 인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선정적 고도를 일삼는 언론을 일컫는 황색 언론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언론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 두 신문사는 더 많은 신문을 팔기 위해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성 경쟁을 벌였다.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탐사 보도는 타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뒷조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폭로하는 비열한 행위로 전락했고, 대충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사파를 게재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두 신문은 기사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대중을 현혹하고 사실을 왜곡 보도할 뿐만 아니라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기까지 하며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들의 선정성 경쟁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1898년 2월 15일 쿠바의 아바나 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 군함이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쿠바를 둘러싸고 미국과 스페인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뉴욕저널과 뉴욕월드는 군함 침몰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스페인의 공격으로 미국 군함이 침몰에 띄는 기사를 쏟아냈다. 폭발과 침몰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문은 스페인의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스페인을 살인마라고 부르면서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 와중에 쿠바에 머물고 있던 사파가가 쿠바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내자 허스트는 당신은 그림을 제공하시오. 그러면 나는 전쟁을 제공하겠소 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이 발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이 사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 정도로 대중을 선동하는 황색 언론의 악명이 높았다. 시민 케인에서 케인은 자기가 건설해놓은 미디어 제국을 통해 확보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 개인적 스캔들로 정계 진출에 실패한 뒤에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현실에서도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끄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언론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007 시리즈 제18번째 영화 007 네버 다이에서는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이 자기 소유의 언론에 게재할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국과 영국을 이간질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그는 스스로 미디어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되었다고 호언한다.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성 경쟁을 하는 황색 언론의 폐해가 점점 커지자 언론 윤리 규정을 만들어 언론 활동을 자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기사에 대한 책임, 사실 왜곡이나 조작 금지, 금품 수수 금지, 표절 금지, 직업상의 비밀 유지, 양심과 정정에 따르는 행동 등이 언론인이 지켜야 할 의무로 제시되었다. 이후 책임 자유, 독립 정직 정확, 불편부당, 공정 품위 등이 언론 윤리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이 편협한 정치직 목적과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권력과 결탁하고 여론을 조종하려 한다는 의심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2015년 제작된 영화 내부자들은 그런 대중의 합리적 의심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주요 일간지의 논설주간 이강인은 유력 정치인, 재벌회장 등과 어울리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호도하여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인물이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 권력이 일종의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면 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는 이강인은 어차피 대조틀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큰소리 진다.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라는 그의 대사는 언론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윤리와 권력 사이에서 흔들리는 언론. 스포트라이트, 더 포스트. 발행인과 기자의 대립구도. 언론사 안에는 두 개의 권력이 있다. 한이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기사를 만드는 편집국의 권력이다. 언론사는 뉴스라는 상품을 파는 기업이다.
경영진은 대중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제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고자 한다. 편집국의 기자들은 사실을 전달하고 진실을 알리는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한다. 뉴스에 대한 경영진과 편집국의 접근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두 권력은 늘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다. 사실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설령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보도하거나 혹은 권력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진실을 알리면서 부당한 권력자에 저항하는 기자의 모습은 대중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세이다. 기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고난에 봉착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훌륭한 기자라는 명예를 얻고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언론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발행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이 외면하는 뉴스를 제공하고 권력의 공격을 받을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다. 기자는 기사를 통해 명성을 얻고 성공적인 사회적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발행인은 언론사의 소유권을 잃거나 파산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발행인은 대중의 인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권력에 영합하면서 공생하고자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015년에 발표된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미국 보스턴의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이 저지른 아동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문제에 대해 파헤친 보스턴 글로브 신문 기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가톨릭 신자가 많이 거주하는 보스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제들의 성추행 사실은 오랫동안 법원, 경찰, 언론의 암묵적 동의하에 침묵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보스턴 주민들은 굳이 불편한 사실을 들추기보다는 덮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보스턴 글로브의 새로운 편집국장은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하고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취재를 지시한다. 취재를 시작한 기자들은 뒤는 곳마다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힌다. 판사는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나 고 따져 묻고 발행인은 보스턴 글로브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가톨릭 신도라면서 난색을 표한다. 게다가 추기경까지 나서서 취재 기자들을 압박한다. 결국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건을 파헤친 기자들의 취재로 감추어졌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진실 보도를 위해 권력과 끝내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취재하여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의 모습은 많은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기자상이다. 진실 보도가 어려운 이유 2017년 제작된 영화 더 포스트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발행인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진실 보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국의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에 합리화하고 수많은 미국 청년을 희생시켜가면서 억지로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비밀문서 펜타타곤 페이퍼를 작성한다. 영화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고 은폐한 미국 정부의 활동을 기록한 펜타곤 페이퍼의 내용을 폭로히는 위싱턴 포스트의 발행인과 기자들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위싱턴 포스트를 발행하던 남편의 자살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행인의 자리에 올라 신문사를 경영하게 된다. 신문사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캐서린은 주식 공개를 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던 중 펜티곤 페이퍼의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자는 편집국장의 제안을 받게 된다. 펜타곤 페이퍼의 내용은 1971년 6월 13일 뉴욕타임스가 처음으로 폭로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라는 이유를 내세이 뉴욕타임스를 기소하고 후속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낸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위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장은 이를 다시 취재해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자고 제안한다. 신문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문서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신문사를 파산으로도 몰아갈 수 있는 일이다. 편집국장이나 기자들은 진실 보도와 언론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문서 공개를 강하게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의 노골적인 압력에 맞서 신문사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발행인의 심사는 매우 복잡하다. 편집국장은 캐서린에게 맥나마라와의 친분을 이용해 문서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맥나마라는 오히려 캐서린에게 대통령을 도우라고 말한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신문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 사진도 투자 유치가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캐서린은 신문 본연의 임무는 뛰어난 뉴스 취재와 보도라면서 기사 게재를 결정한다. 기사는 역사의 초고라고 믿는 그녀는 언론은 항상 옳을 수는 없고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계속 써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펜타곤 페이퍼 보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미국 대법원은 언론은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한다라며 정부가 아닌 언론의 손을 들어준다. 더 포스트에서 신문 경영에 대해 고민하던 캐서린은 신문의 수익은 기사의 질이 결정한다라고 말하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 기사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얻는 것은 양질의 기사라는 믿음을 보여준다. 권력의 위협과 투자 유치 실패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캐서린을 굳건하게 지켜준 것은 언론사를 건실한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실 보도에 있다는 신념이었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숨겨진 진실을 밝힘으로써 닉슨 대통령의 하야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는데 이는 1976년 제작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The President's Men 이라는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영상이 충격적이니 시청에 주의하십시오. 나이트 크롤러 뉴스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때 도달하는 극점. 자동차들이 충돌하고 부서지고 깨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 흐르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영상이 있다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텔레비전이 등장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카메라로 촬영해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리 떨어져 있는 이국적인 것들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욕구는 비이상적이고 비범한 것을 탐닉하는 욕망으로 확장되었다. 텔레비전은 이와 같은 대중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면서 상업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2014년 제작된 영화 나이트 크롤러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진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해 텔레비전 방송사에 팔아넘기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우연히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사고 처리 장면을 촬영해 방송사에 판매하는 것을 본 루이스 블룸은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총격 사건의 영상을 팔러온 블룸에게 방송사 책임피 니나는 어떤 영상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그 가르침의 결론은 가난한 유색인종 범죄자들이 벌이는 살인 사건보다는 소외된 빈민층이 잘 사는 백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대중의 흥미를 더 끈다는 것이다. 그녀는 가장 이상적인 뉴스 영상은 목이 잘린 채 비명을 지르며 거리를 뛰어가는 여성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블룸의 영상을 보도하는 뉴스쇼에서 앵커는 사건 현장이 잔혹해서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지만 이 말 자체가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고 영상을 보도록 부추기는 기능을 한다. 돈이 될 만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는 블룸은 시청자의 극적인 감정을 촉발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기까지 한다. 니나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해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오는 블룸을 칭찬하면서 더 충격적인 영상을 요구한다. 마침내 블룸은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해서 촬영한 영상으로 대박을 터뜨린다.
그리고 비디오 프로덕션 뉴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시청률에 목마른 방송사의 거액을 받고 판매할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다. 시각적 자극을 주는 가짜뉴스의 위험성. 나이트 크롤러는 뉴스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극점이 어디인지를 생동감 넘치게 보여준다. 자극적인 텔레비전 뉴스 영상을 공급하는 프리랜서 기자를 의미하는 나이트 크롤러는 한국에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의 방송을 금지하는 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는 민감한 내용을 모자이크나 묵음 처리해 방송함으로써 심의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방송사는 대개 공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포장하면서 자극적 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명분으로 교통사고, 영상을 여과 없이 방영하거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태세와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 지진으로 파괴되는 건물 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울러 사고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한 영상을 제보해달라는 방송사 공지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시청자의 욕망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런 영상이 시청률 상승과 수익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방송사의 집착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1인 미디어가 지배적인 미디어로 부상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선정적, 폭력적 영상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